네, 여러분 좀 쉬었다 오셨나요? 한국의 역사 13강 마지막 세 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저는 삼육대학교 글로벌 한국학과 주원규 겸임교수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연결해서 스템 프로젝트에서 스팀 프로젝트로 넘어갔었죠. 스템 프로젝트는 이제 기초과학과 과학의 응용, 그것을 공학과하고 실무로 접목하는 학문적 융합이었다면은, 그 다음에는 스팀 프로젝트는 거기에 아트를 집어넣어서 문화와 감성이라는 엘레먼트를 삽입시켜서 새로운 동기부여, 그러니까 창의융합형 인재로의 발전을 상징하고 있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그 창의융합형 인재에 대한 설명을 스티븐 잡스의 예를 들면서 조금 설명해 보겠습니다. 스티븐 잡스의 정의에 의하면 크리에이티브 어빌리티, 창의성, 창의적 능력 이런 부분은 크리에이티브라는 건 뭡니까? 스티븐 잡스는 이렇게, 스티븐 잡스 요즘 다 아시죠? 애플의 창시자죠. 스티븐 잡스는 이 크리에이티브를 한마디로 정했을 때 바로 커넥션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커넥션이 연결됐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커넥션이라는 말의 뜻을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바로 메타포에 있다. 그러니까 나한테 주어져 있고 내가 받아들이는 하나의 사물과 현상을 the thing이나 phenomenon을 어떤 first dimension, 그러니까 하나의 1차원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2차원, 3차원으로, 그러니까 더 깊은 차원으로 받아들이는 행동들, 그리고 그러한 상상력을 바로 메타포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걸 한자로는 은유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건 메타포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탁월하게 해낼 수 있는 능력은 뭐냐면 그 안에서 의미를 읽어내는 거죠. 자, 여러분, 스티븐 잡스의 대표적 작품이 뭘까요? 그의 뭘까요? 아트는 뭘까요? 그러니까 기술인데, 아이폰이 기술이죠. 아이폰은 기술이고, 뭐 기술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현대인의 필수품이에요. 근데 현대인의 필수품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까지 승화시키냐? 그걸 아트라고 부르죠. 아이폰은 아트예요. 근데 아이폰이 어떻게 아트가 되는 것이냐? 아이폰의 여러분 로고를 보시면 그 브랜드가 애플이죠. 자, 애플 사과예요. 근데 우리가 아이폰을 사용할 때 그 애플사의 그 아이폰을 사용할 때 그 애플을 사과로 이해하나요? 먹는 사과. 그렇지가 않죠. 우리는 그 사과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나 의미를 떠오르거나 상상하거나 유추하거나 연결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과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어떤 즉흥적인 감각을 익힐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더 필로소피한 그런 널리지를 깨달을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방면의 접목이 가능한 게 바로 스티븐 잡스가 주창한 이 커넥션이 곧 크리에이티브다라고 얘기한 부분이라는 거죠. 자,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응용 능력 같은 부분들이 그냥 단순히 A를 받아서 그 A의 기능을 소비하고 그냥 A로 돌려보내는 그런 플로잉에 자족하는 게 아니라 A라는 테크놀로지를 우리가 받았어요. 근데 그 테크놀로지 안에서 아트를 가미하고 문화를 가미하고 감성을 가미해요. 그러면 그 A 안에서 A-1이 나오고 A-1이 또 다른 A-2를 생산하죠. 그러면서 A가 아예 B로 변해요. 그게 원래의 의미에서 새로운 커넥션을 통해서 새로운 의미를 생산해내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메타포예요. 그래서 창의융합형 인재.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이거는 굳이 현대 한국사라는 모던 코리아 히스토리의 렌즈만을 넘어서서 여러분들과 제가 앞으로 이 글로벌 룰을 아시아적인 사유 방식으로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아시아적인 널러지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 포스트 아시아적인 널러지가 더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포스트 아시아적이라는 게 뭐냐면은 아시아가 갖고 있는 그 로컬리즘의 리미트를 1차원적으로만 환원하는 게 아니라 이 아시아가 갖고 있는 로컬리즘을 새로운 차원의 로컬리즘으로 환치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차원의 로컬리즘으로 환치가 되었을 때 로컬리즘은 더 이상 로컬리즘의 아래에 이렇게 국한되지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인터내셔널하다 글로벌리즘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떤 국제적인 기준이 명확하게 존재한다라는 어떤 환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근데 국제적인 기준이라는 것은 사실은 제가 방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환상에 가까워요. 국제적 기준을 누가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국제적 기준은 지금 스티븐 잡스가 말하는 그 메타포와 마찬가지로 그 로컬의 디멘션이 더 새로운 로컬의 디멘션을 맞이하게 되면서 새롭게 변이를 일으키는 현상을 저는 글로벌레이션, 글로벌 인터내셔널 룰의 어떤 그 에센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창의융합형 인재를 또 하나의 다른 표현으로 탁월한 인간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탁월한 인간은 어떤 것을 러닝한 것, 그러니까 지적으로 이해하고 학습하고 학습의 결과를 그냥 내가 알고 있으니까 이걸 그냥 활용하고 쓰고 소비할 거야. 그거는 지식 소비자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지식 소비자의 영역에서 머무르지 말고 그 지식을 또 다른 전혀 새로운 단계로 이행시키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행위가 바로 창의융합형 인재의 활동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 한국사에서 한국 사회의 다이내믹한 어빌리티, 역동성에는 여러 가지 혼돈스러운 마음도 있고, 그리고 정립되지 않는 이론도 있고, 그래서 카오스적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이 카오스적 행태 안에서 새롭게 잉태되고 생산되는 역동성도 우리는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창의융합형 컬처 무브먼트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하나의 자생분이기도 해요. 이제 여러분, 이제 한국의 역사를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현대 한국의 여러 이슈들을 살펴보고 그 이슈들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현대 한국의 이슈는 이제 기말고사 마지막 파이널 테스트에 여러 가지로 반영될 수 있는 서브젝트이기 때문에 한번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현대 한국사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중요한 이슈는 바로 분단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한국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실질적으로는 유효하게 정전 국가, 곧 지금 전쟁을 쉬고 있는 국가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우스 코리아와 노스 코리아가 6.25 전쟁 때 큰 피해를 입었는데 통일을 맞이하지 못하고 서로 분단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그걸 휴전선이라고 하죠. 전쟁을 쉬고 있는 그 군사분계선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이 현대 한국의 이슈, 현재 진행형의 이슈예요. 이 분단 상황이에요. 사실 6.25 전쟁으로 사우스 코리아나 노스 코리아 모두 회복 불가능할 만큼의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생산과 생활의 물적 기반이 완전 대부분 파괴되었었어요. 근데 이거를 사실 되돌려 놓는다는 게 정말 힘들었는데 제가 12강에서부터 설명을 드렸듯이 이른바 한강의 기적을 통하고 고도의 경제 성장과 경제 발전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리고 1000만 명에 가까운 이산 가족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이 지금도 교류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통행을 못 하죠. 교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1000만 명에 가까운 이산 가족이 지금 생겨난 상태죠. 전쟁 중에 피난을 가거나 참전한 사람들이 전쟁 이후 휴전선이 되니까 분계선이, 군사 분계선이 나누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왕래를 못하는 거예요. 오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산 가족이라는 표현입니다. 현대 한국이 지금 그러한 이슈에 휘말려 있다. 그리고 이 이슈가 현재 진행형이에요. 저 최근까지도 중국과 베트남에 사시는 분들은 자주 접하시겠지만 남북과는 그 대립과 아니면 대화를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베이직은 대립 상황이죠. 컨플릭트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북한과 남한이 지금 대립되어 있는 어떤 치열한 상태를 지금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군사분계선, 그거를 여러분 38노트라고 표현해서 38선이라고 얘기하는데 DMZ라고 들어보셨죠? 비무장지대. 그러니까 북한의 영토와 남한의 영토 사이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남한의 땅도 아니고 북한의 땅도 아닌 비무장지대가 있어요. 그 비무장지대의 긴장감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게 바로 사우스 코리아와 노스 코리아 사이에서의 그 컨플릭트 시츄에이션이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 그렇다고 대화의 시도가 없는 건 아니에요. 계속 예전에는 미국, 예전에는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한국 이런 식으로 이제 한국 그리고 북한 이런 식으로 다자회담의 형식으로 계속해서 뭔가 대화의 실마리를 풀려고 하고 있고,
현재는 북한에서 그 핵보유국이라고 자신들을 주장을 하잖아요. 그 뉴클리어 업솔루티. 그러니까 핵의 절대성을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자주국방, 자위적 자기방어라고 이게 주장을 하는데 사실 큰 설득력은 없죠. 왜냐하면 다른 국가들도 핵을 못 갖고 싶어서 못 갖는 건 아니죠. 국제적 질서라는 거에 대한 존중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그래서 그 핵보유국에 대한 입장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여러 국가들이 그 이른바 이제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스트롱 레이션들이 북한을 향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 제재를 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북한이 지금 비핵화의 길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불가역적 그 회복불능 상태 CVID라고 그걸 얘기를 하는데, 그 CVID 상태로까지 비핵화가 진전이 돼야 되는데 북한은 현재 내부적인 고립에도 불구하고 그 비핵화의 길에 동참하지 않으려고 하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어떤 역학관계가 작동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변수들이 계속 고착화되었다라고 할까요?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1953년에 휴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거의 70년, 지금 70년 가까이 육박하고 있는데 2020년이 된 지금까지도 지금 이 군사분계선은 철폐되지 않고 통일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분단 상황에 대한 현대 한국의 이슈였어요. 네. 남북한 현대 이슈, 현대 한국의 이슈 중에서 역시 현재 진행형으로 또 빼놓을 수 없는 거, 이 간과할 수 없는 게 분단 상황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지금 제가 적어놓은 텍스트에는 60년 넘게라고 했지만 이제 거의 70년 가까이 다 됐습니다. 계산을 해보세요. 1953년도에 휴전이 됐죠? 근데 지금 2020년이에요. 그러니까 한 67년 정도가 지금 육박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민족이라고는 얘기를 하는데요. 노스코리아와 사우스코리아가 이게 한 세대가 지나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70년 가까이 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예 이게 바로 세대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제너레이션 익스체인지가 이미 이루어지고 나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질적인 거예요. 이제 우리가 북한말을 그걸 이제 북한 언어라고 표현하는데 북한 언어 사투리를 잘 이해를 못 하겠어. 그리고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나 행동 양식도 70년 가까이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이제 디퍼런스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질감이 강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 한국의 어떤 젊은이들은 통일에 대해서 그렇게 필연적인 당위성을 잘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통일을 꼭 해야 되는 것인가? 통일을 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왜라는 질문이 먼저 들어오지, 그냥 이 상태로 있어도 되는 거 아닌가라는 질문을 가질 정도로 이제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차이를 보는 것과 동시에 군사적 긴장 관계는 계속 유지가 돼요. 왜냐하면 노스코리아라는 국가적 특징이 항상 겁박하고 협박, 어떤 그런 약간 인터내셔널 국제적 룰의 어떤 기본 질서를 지키지 않는 불예측성으로 무장되어 있는 세습 국가이기 때문에 그 세습 국가의 특징이 갖고 있는 그 불예측성, 무단적 결정, 자,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군사적 긴장을 야기시켰어요. 그래서 군사적 긴장 때문에 사실은 남한과 북한, 사우스코리아, 노스코리아 모두 그 군사비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군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위해서 대비해야 될 비용에 쓰기 때문에 그 많은 돈들을 사실은 다른 분야, 그러니까 과학 투자라든지 복지 분야 뭐 이런 부분에 쓸 수 있는 돈들조차도 국방비에다가 다 지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현실이 정말 손해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러면은 한반도의 사우스코리아와 노스코리아 남북한만의 문제냐? 그것도 아니에요. 바로 인접해 있는 유학 오신, 중국에서 유학 오신 분도 있지만 인접해 있는 중국에도 이것이 큰 부담인 것이고 일본도 부담이고 베트남에서 오신 분들도 그것이 동남아시아 문제라고 해서 먼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세계는 에코노믹 그 시스템으로 이제 같이 벨트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남북한이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경제적으로도 좋지가 않은 거예요. 자, 이런 요소들이 현재 분단 상황에 지금 리스크가 되어 있고, 문제는 이런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이제 한국 사회가 얼마만큼 잘 해나가느냐에 따라서 한국 사회가 어떤 이 세계사적으로 선진적인 선도성을 갖게 되느냐, 아니면은
후퇴하는 퇴화성을 갖게 되느냐, 그 사이의 갈림길에서 방황하게 되는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분단 상황에 대한 이슈를 떠나서 현대 한국의 이슈 중에 또 하나의 이슈는 바로 인터넷, IT 강국이라는 이제 움직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IT 강국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IT 테크놀로지적인 측면에서 한국, 코리아가 완전히 선진국이다 혹은 그런 기술 선도국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기술력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미국의 기술력이나 유럽의 기술력에 비치고 있는 일본이라든지 일본이나 유럽, 미국의 기술력을 여러 가지로 응용을 해서 그거를 발표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이 뭔가 독자적으로 기술 개발을 통해서 주체적으로 그거를 선도했다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그런데 보급률에 있어서는 압도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보급률이라는 게 뭐냐면 IT 강국이라고 얘기하는 그 포인트는 뭐냐면 IT 테크놀로지로 인해서 그것을 라이프 스타일의 애플리케이션, 적용하는 그 빈도와 확장력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럼 그 확장력에 대한 부분에서 한국 사회가 그 확장력, 응용력, 그리고 실생활에 접목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빈도수가 세계적으로는 압도적 우위를 점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언제 어디서나 사실은 인터넷 회선을 빠른 속도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와이파이인데 한마디로. 이 와이파이 서비스가 이제는 전국, 한국이라는 이 한반도 전체에 이제 광역망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디서든 뭐 제주도를 가시든 어디 섬을 가든 아니면 어디 산 깊은 데에 들어가든 휴대폰을 못해서 통화를 못하는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인 KT, SK, LG U+ 등을 통해서 인터넷 설치 신청이 집에서도 다 가능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숙사에 계시거나 아니면 어디 방에 계시거나 렌트라이드에 대해도 거기서 인터넷 설치 신청이 가능해요. 그래서 비용은 가입비나 기본료, 모뎀 이용료 등이 포함해서 이게 1년, 3년 단위로 약정 계약을 하고 요금을 이제 월마다 납부하는 형식으로 인터넷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런 인터넷을 사용하는 게 지금 전국적으로 이 한국의 상황에서 어느 정도일까? 국민의 95% 이상이 인터넷을 사용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민의 95%, 그러니까 여러분 100명 중에 95명이 인터넷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5명은 누구냐? 그럼 아예 무슨 그 사람들조차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는데 신생아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친구들,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배제가 된 거지. 그렇다면 그것까지 나중에 사실상 인터넷을 사용하는 그 인구 안으로 편입을 시킨다면 한국은 완전히 인터넷 국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속도도 빨라요. 이 벨로시티 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한국 사회의 그 속도감이라는 것은 되게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어떤 자료를 다운받는다든지 자료를 전송하는 데 있어서 한국에 말하는 인터넷망의 그 벨로시티 속도의 그 기능성은 압도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대 한국의 이슈에는 그 부분을 우리가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다. 이렇게 조금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IT 강국에 대한 입장에서 조금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국이 이 IT 기술, 그러니까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라이프 스타일에 효과적으로 접목을 하고 그것을 컨시스턴트 지속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바로 이러한 어떤 그 실생활에서 발견하실 수 있는 문화 공간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PC방이라는 거예요. PC룸이 한국의 시내를, 다운타운을 여러분, 저기 서울 다운타운을 곳곳을 보시면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어요. PC, 이 방이라는 게 한글로, 영어로 룸이에요, 룸. PC룸. 그러니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근데 이곳에는 더 인터넷 속도가 아주 강력하게 빨라요. PC방에서 여러분들이 가시게 되는 주요 목적이 뭐냐면요. 그 MMORPG라든지 롤플레잉 게임을 빠른 속도로 신선하고 실시간으로 빠르게 입력하고 전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PC방에서는 인터넷, 문서 작성, 출력, 게임 등을 할 수 있고 사용료가 저렴해요. 그러니까 시간당 이게 1,000원에서 1,000원이니까 1달러 수준이에요. 1달러 수준. 1달러 수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1시간, 2시간을 편하게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현재 한국 사회에서 압도적으로 이 IT라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를 이용하고 있는 사례를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에서는 자, IT 강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이게 다 어드밴티지, 장점만이라고 저는 설명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인터넷이 전 국민이 거의 모든 국민이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는 것의 단점도 존재하죠. 프라이버시가 훼손이 돼요. 그러니까 개인적 프라이버시 라이프 스타일, 개인적인 어떤 생활이 이렇게 훼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휴대폰을 소지하고 휴대폰을 통해서 뭐 중국에는 웨이보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SNS 서비스가 있잖아요. 근데 그 SNS 서비스를 통해서 사람들과 다 커넥팅이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커넥션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 속에서 자신의 개인적 라이프 스타일도 동시에 공개가 되죠. 그렇게 동시에 공개가 되는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서 얻게 되는 효과도 있을 수는 있겠죠. 뭔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는 있으니까. 그리고 서로 간에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고. 하지만 반대로 자신의 생활이나 자신의 모습이 계속해서 노출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설명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되게 자신을 위축시키고 자신이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를 조금은 따라낼 수 없는, 그리고 누군가를 모방한다라는 그러한 부분, 그런 부분들로 조금은 가라앉힐 수 있게 되는 움직임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 부분들이 현대 한국의 이슈 중에서 IT 강국의 어드밴티지와, 그러니까 좋은 점과 나쁜 점, 포지티브한 부분과 네거티브한 부분에 대한 그런 어떤 해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를 드릴 부분이 현대 한국의 이슈 중에서는 종교가 있어요. 릴리전.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라고 이제 일컬어지고, 그리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입니다. 뭐 대부분 나라들이 지금 이제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죠. 일부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긴 해요. 뭐 중동의 이슬람 국가들 중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조금은 제한받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죠. 그런데 한국에는 그러니까 그 민족 종교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국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믿어야 된다라는 그런 국교는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국민이 종교의 자유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2018년도, 지금부터 2년 전에 정부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 확인된 교단만, 교단이 뭐냐 하면은 종교적 벨트죠. 한마디로. 릴리전 벨트. 그러니까 종교적 그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모임이 전국에 297여 개가 있다. 그리고 거기 중에 이제 확인이 공식적으로 집계가 되지 않는 교단 수가 632여 곳에 달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종교 국가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종교가 정말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뭐 기독교, 그리고 캐톨릭 성당, 그리고 불교, 템플, 뭐 그런 곳의 교단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교단들만 알고 있겠지만 그런 교단이 아닌, 그러니까 기독교나 성당, 천주교나 불교가 아닌 그런 새로운 종교들도 이게 거의 800여 개 가까이가 900여 곳이 있다는 거예요, 전국에. 그러니까 종교가 상당히 다양하게 많은 거죠. 그리고 2015년의 인구조사에서 종교가 있다고 말한 분이 43.9%. 나는 종교가 없다라고 답한 사람이 무신론자입니다. 56.1%. 그러니까 이거는 전국적 통계로 봤을 때는 종교를 가진 사람이 절반 정도가 있다라는 건 상당히 많은 편이죠. 그래서 한국을 종교 국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또 묘한 게요. 사실은 종교가 이렇게 많다 보면은 종교끼리 분쟁과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가 꽤 많아요. 여러 역사를 돌이켜보시면 아시겠지만 종교가 화합을 먼저 앞세우기보다는 자신의 도구만을 앞세워서 전쟁과 충돌을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것이 그나마 적절히 매니지먼트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개신교,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러한 어떤 종교 비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금은 나름의 질서를 지금 확보하고 있다.
자, 이런 부분들이 현대 한국의 이슈에서 종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트러블이 최소화되어 있다라는 또 신기한 현상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현대 한국사까지 모두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요약하는 서머리 시간을 갖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